지겨운 노인네! 지금 진통제가 무슨 소용이야? 한밤중 종합병원 병실에서 의료진이 어떤 노인 환자의 침대를 발로 차며 말을 내뱉었습니다. 바로 옆 침대에서 환자복을 입고 누워 그 상황을 계속 듣고 있는 한 남성이 있었어요. 사실 이 남성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한울종합병원 회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침대 앞을 막아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6세의 가녀린 간병인이었어요. 어르신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어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한마디가 듣고 있던 회장의 가슴에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 여인의 옷깃 사이로 가느다란 은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작은 은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 밝혀지는 27년 운명의 진실을 알게 되시면 분명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행복을 더해주세요. 오늘 하루 이루고 싶은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울종합병원 이사장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어요.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책상 위 스탠드 하나만이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한 노인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한울종합병원 이사장 강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은 올해 68세였어요. 백발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짙은 회색 정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왼손 약지에는 아내가 30년 전 남기고 간 가락지가 그대로 끼워져 있었어요. 그 가락지를 만지작거리는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책상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발신자 없는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사흘 전 우편함에 꽂혀 있던 것을 비서실장 병호가 가져다 둔 것이었어요. 도연은 그 봉투를 천천히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흰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거기엔 단 2줄의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2층 병동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 병원이 정말 맞습니까? 도연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그렇게 묵직하게 가슴을 짓누를 줄은 도연 자신도 몰랐어요. 도연은 책상 한쪽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12층 병동 운영 보고서였어요. 거기엔 환자 만족도 최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제로, 간병 서비스 우수, 모든 숫자가 깔끔했고 모든 그래프가 매끈했어요. 종이만 보면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도연은 보고서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겨보았어요. 그 보고서를 매주 가져다주는 사람은 부원장 박종현이었습니다. 도연이 18년 동안 가장 신임해온 측근이었어요. 똑똑하고 깍듯한 사내였습니다. 빈틈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박종현이 가져온 깔끔한 보고서와 익명의 편지 한 장. 그 사이에서 도연은 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직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 종이 위에서 숫자를 만지고 있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양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손톱, 깨끗한 손등, 펜을 잡고 도장을 찍던 노년의 손이었어요. 도연의 머릿속이 30년 전으로 천천히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8세의 젊은 의사 강도연은 단 하나의 꿈만 품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돈 때문에 죽지 않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그 작은 꿈 하나였습니다. 새벽 4시까지 환자 차트를 들여다보았어요. 응급실 야간 당직을 자청해서 섰습니다. 그 후 30년이 흘렀어요. 한울종합병원은 어느덧 강남 한복판에
700병상을 자랑하는 거대한 병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병원의 12층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 한 줄의 고발이 지금 도연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어요. 도연이 책상 위 인터폰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병호야, 잠깐 들어와라. 낮은 목소리였어요.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비서실장 병호가 들어섰어요. 50대 후반의 그는 도연을 20년 넘게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의 충혈된 두 눈을 본 병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병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일 새벽 12층 다인실에 입원해야겠다. 환자로 위장해서 말이야. 병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기 귀를 의심한 듯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얼굴이 신문이며 방송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르십니까? 12층 간호사들 중에 회장님을 못 알아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병호야, 사람들은 옷차림으로 사람을 본단다. 내가 환자복을 입고 다인실에 누워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회장이라고 생각 안 해. 저 사람 누구랑 좀 닮았네. 거기서 끝이지. 병호는 입술을 잘게 깨물었습니다. 회장의 그 말이 일리가 있었지만 마음만은 쉬이 놓이지 않았어요. 회장님 협심증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못을 박았어요.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종이 위 숫자가 아니라 침대 위 사람을 봐야 한단 말이야. 병호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의 그 단호한 눈빛 앞에서는 더 이상 입을 댈 수가 없었어요. 병호가 나간 뒤 도연은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작은 나무 상자가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물쇠를 풀고 상자를 여는 그 순간 도연의 두 눈에서는 이미 굵은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27년 전 한 살배기 손녀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도연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이름은 강서연이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어린 손녀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며느리 한미영이 한 살배기 서연이를 데리고 사라진 지 어느덧 27년이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도연은 단 하루도 그 작은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손녀야.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니? 도연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며느리가 그토록 좋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도연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보험금을 노린다는 그 한심한 오해 하나로 도연은 한 사람을 평생 미워하며 살았어요. 그 후회가 떠오르자 도연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어요. 미영아,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어요. 한울종합병원 원무과 입원 수속 창구 앞에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색이 바랜 점퍼에 헝클어진 백발, 며칠 깎지 않은 수염.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한울종합병원의 이사장 강도연이 아니었어요. 거기엔 그저 초라한 노인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무심한 표정으로 신분증을 받아들었어요. 김도연 어르신이시죠? 1208호 다인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장 신분증이었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었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손녀의 성 한 글자를 차마 버릴 수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하자 길고
어두운 복도가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흰 형광등 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어요. 1208호 문을 열고 들어선 도연의 눈앞에 4개의 침대가 펼쳐졌습니다. 도연의 침대는 가장 안쪽 창가 자리였어요. 옆 침대에는 백발의 깡마른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듯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침대 머리만 명패에는 박순득 78세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 작은 의자에는 한 사람이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어요. 작은 체구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묶은 머리에 색이 바랜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두 손으로 따뜻한 물수건을 잡고 박순득 어르신의 발을 천천히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빛이 내려앉은 그 병실에서 그 여인의 콧노래만이 따뜻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친아버지를 돌보는 자식의 그 손길과 똑같았어요. 도연은 자기 침대에 천천히 걸터 앉으며 그 여인의 옆모습을 가만히 훔쳐보았습니다. 그 옆모습 어딘가에서 묘한 떨림이 도연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누군가의 얼굴이 그 옆모습 위에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도연의 심장이 영문도 모른 채 작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구의 얼굴이 떠올랐던 걸까요? 도연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한 줄기 그리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한울종합병원 1208호 다인실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깡마른 박순득 어르신은 옆 침대에서 가느다란 숨소리를 내며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 작은 의자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박순득 어르신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여인이었습니다. 도연은 자기 침대에 천천히 몸을 눕혔어요.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후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잠든 척하며 가만히 두 눈을 감았어요. 사실은 옆 침대 그 광경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콧노래는 도연이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던 그 자장가를 닮아 있었어요. 차가운 형광등이 가득한 그 병실에서 오직 그 콧노래만이 따뜻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발이 많이 차셨지요. 이제 좀 따뜻해지셨을 거예요. 여인이 박순득 어르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박순득 어르신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듯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여인은 어르신이 다 알아듣고 있다는 듯 계속해서 도란도란 말을 건넸어요. 어제는 비가 왔다는 이야기, 오늘은 햇살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그런 자잘한 일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이 되었어요. 1208호 문이 거칠게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의사는 손에 든 태블릿만 들여다보았어요. 환자의 얼굴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박순득 어르신의 침대 앞에 잠깐 멈춰서더니 무성의한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어요. 1208호 3번 박순득. 별 변화 없음. 다음.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환자의 손 한 번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의사는 곧장 다음 침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간호사 둘도 차트만 휙휙 넘기며 그 뒤를 따랐어요. 도연은 잠든 척 가만히 누워 그 모습을 곁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자기가 30년 전에 세웠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환자의 눈을 들여다보는 의술. 그 약속이 지금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인지
도연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30년 약속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구나. 내가 도대체 뭘 보고 살아온 거야? 도연은 속으로 가만히 신음했습니다. 의료진이 나간 뒤 서영은 박순득 어르신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까칠하게 자란 어르신의 흰머리를 부드럽게 빗어주었습니다. 의사가 봐주지 않은 환자의 손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어르신 오늘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해요. 서영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또 한 번 일렁였어요. 의사가 5초도 안 되어 떠난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그렇게 5분이고 10분이고 환자 곁에 머물러주고 있었거든요. 점심 무렵이 되어 도연은 그 여인이 박순득 어르신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 침대 보호자가 우연히 도연에게 흘려준 말이었어요. 어르신은 무연고 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한 번도 면회온 적 없는 외로운 노인. 저 여인은 외주로 들어온 24시간 간병인이라는 것이었어요. 도연은 그제야 모든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도 보호자도 없는 환자. 의료진도 함부로 대하는 환자. 그런 무연고 노인 곁에 24시간 머무르며 콧노래를 불러주는 그 여인.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그 여인의 명찰을 훔쳐보았어요. 가슴 한쪽에 작은 명찰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영. 그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1208호의 형광등이 모두 꺼지고 작은 야간 등불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든 척 누워 있었지만 두 눈만은 가늘게 뜨고 있었어요. 서영은 박순득 어르신의 머리맡 의자에 앉아 잠시 졸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한자리에서 일한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2명의 사내가 들어섰어요. 한 명은 간호사 가운을 입은 남자였고, 한 명은 약품 카트를 끌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순득 어르신의 침대 옆 차트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박순득은 오늘 분량 2배로 찍어. 어차피 가족도 없어. 도연의 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가슴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차트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연은 단번에 알아챘어요. 자기 병원에서 자기 환자의 진통제가 빼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약품 카트를 끌고 온 남자가 박순득 어르신의 침대를 발로 거칠게 툭 차며 내뱉었습니다. 거지 같은 노인네. 어차피 곧 죽을 거 진통제가 무슨 의미야. 도연의 두 주먹이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그 사내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위장 신분이 깨지면 모든 진실이 묻혀버린다는 사실을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도연은 입술을 꽉 깨물며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머리맡 의자에서 졸고 있던 서영이 번쩍 두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작은 체구의 서영이 어르신의 침대 앞을 자기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두 발을 단단히 디디고 섰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눈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가운을 입은 남자가 픽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 발자국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손가락질을 했어요. 간병인 주제에 어디 끼어들어. 내 일이나 똑바로 해. 서영은 그 손가락질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두 발은 흙벽처럼 단단했어요. 그러고는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어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1208호 안에 깊게 울려 퍼졌어요. 도연의 가슴 한복판에 그 말이 그대로 박혔습니다. 잠든 척 누워있던 도연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한 줄기 또르륵 흘러내렸어요. 26세밖에 안 된 작은 여인이 자기 병원의 가장 깊은 본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운을 입은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약품 카트를 끌고 온 남자도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영을 노려보다가 결국 카트를 끌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나가는 순간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영의 어깨를 거칠게 부딪히며 낮은 목소리로 협박을 던졌습니다. 너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거야. 두고 봐. 병실 문이 닫힌 뒤 서영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듯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참고 있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서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가느다란 흐느낌을 흘렸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서영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잠든 척 누운 채 그 모든 광경을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작은 여인이 저렇게 큰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요. 한참 후 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닦고는 박순득 어르신의 머리맡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어르신의 흰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작은 콧노래를 다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두려움 따위는 어디에도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도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두 가지 결심이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첫째는 이 여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었어요. 둘째는 자기 병원의 깊은 곳에서 곪고 있는 그 더러운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두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도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윤서영,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도연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여인이 왜 이렇게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인지를요. 야간 등불 하나만이 1208호를 노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서영의 콧노래가 다시 따뜻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도연이 1208호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한밤중에 벌어진 그 충격적인 광경 이후 도연은 단 한숨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까지 천장만 응시하던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서영의 그 한마디가 또렷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어요.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26세밖에 안 된 작은 여인이 들려준 그 한마디. 자기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그 약속의 본질이 거기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도연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위장 환자 신분이지만 어떻게든 직접 무언가를 시도해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회진이 끝난 직후였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1208호 담당 의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김도현 환자분 무슨 일이세요? 회진은 아까 끝났는데요. 의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도연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옆 침대 박순득 어르신 말입니다만 진통제 처방이 좀 과한 것 같아서요. 도연은 일부러 노인다운 어눌한 말투를 만들었어요. 의사의 미간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도연을 한참 노려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환자분이 의사예요. 처방은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환자는 잠자코 누워 계세요. 의사는 거친 손길로 차트를 휙 덮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휙 돌아서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도연은 침대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병원의 의사에게서 잠자코 누워있으라는 말을 듣다니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30년이 흘렀구나. 내가 만든 병원이 이렇게 변해 있었어. 도연은 속으로 가만히 신음했습니다. 종이 위 보고서에서 절대 보이지 않던 진실이 환자복 한 벌을 입은 순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도연은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부원장과 직접 면담해 봐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오후가 되어 도연은 환자복 위에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천천히 원무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종현 부원장은 18년 동안 도연이 가장 신임해온 측근이었어요. 위장 신분이지만 어떻게든 그 얼굴을 가까이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환자의 눈으로 본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알던 그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원무과 창구 앞 직원이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저기 부원장님과 면담을 좀 신청하고 싶은데요. 직원의 표정이 단번에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도연을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환자분이 부원장님을 왜 만나려고 하세요? 환자분 같은 분들은 그냥 담당 의사 통하시면 돼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직원의 손가락이 도연을 향해 까딱까딱 흔들렸어요. 그 손짓 하나에 도연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18년 전 자기가 직접 데려와 부원장으로 키운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이렇게나 멀고 굴욕적인 길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떴어요. 입가에 쓴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환자가 환자 자리를 지켜야지. 그래야 진짜를 볼 수 있겠지. 도연은 휴게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자판기 옆 작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옆자리에서 여자들의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간병인 2명이었어요. 도연은 잠든 척 두 눈을 감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2층 그 서영이 말이야. 정말 안 됐어. 어제 또 새벽 3시까지 박 어르신 옆에 있다가 잠깐 눈만 붙이고 다시 일어났더라고. 한 간병인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꺼냈어요. 다른 간병인이 안타까운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무연고 환자라서 보호자가 없잖아. 그러면 야간 수당이 절반이래. 두 사람 몫을 혼자 하면서 반값 받는 거지. 도연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작은 여인이 두 사람 몫의 일을 하면서 반값의 보수만 받고 있다니. 두 간병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빚이 산더미라더라고. 옥탑방에서 혼자 산대. 매일 새벽까지 일해도 빚이 줄질 않는다고 그러더라. 그런데도 어르신들한테는 또 어쩜 그렇게 살갑게 하는지. 자기 도시락도 안 챙기고 박 어르신 입에 죽 한 입 먹이느라 시간 다 보내고 정작 자기는 김밥 2줄로 끼니 때우더라고. 도연의 두 눈에 굵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잠든 척하며 듣고 있는 그 노인의 가슴이 갈라지듯 아팠습니다. 옥탑방, 어머니 병원비 빚, 새벽까지의 노동, 절반 보수, 김밥 2줄. 그 작은 어깨에 그 모든 짐이 다 얹혀 있었구나. 도연은 속으로 가만히 신음했어요. 26세짜리 여인의 일상이 어떻게 이렇게나 처참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도 어제 그 한밤중에 자기 몸으로 박순득 어르신의 침대를 막아섰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도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1208호에는 다시 야간 등불 하나만이 켜져 있었어요. 도연은 잠든 척 누워 박순득 어르신 침대 옆 서영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박순득 어르신에게 죽 한 술을 떠먹이느라 자기 가방은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는 듯 했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서영은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비닐에 싼 작은 김밥 2줄이 나왔어요. 차갑게 식어 있는 김밥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김밥을 2손으로 받쳐들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표정에는 그 어떤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차가운 김밥을 씹는 그 모습이 도연의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따뜻한 한 끼만 있어도 좋을 텐데.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기 병원에서 환자에게 따뜻한 죽을 떠먹이는 그 사람이 정작 자기는 차가운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도연의 2손이 이불 속에서 가만히 떨렸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비상계단 한쪽 구석으로 들어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숨겨둔 작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위장 입원을 위해 일부러 따로 마련한 폴더폰이었어요. 도연은 단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병호였어요. 신호음 2번 만에 병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십니까?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병호야 잘 들어라. 박종현 부원장 본인명의 계좌, 가족명의 계좌, 친인척명의 계좌. 지난 5년 동안 자금 흐름 전부 다 추적해. 통화내역, 출입국 기록.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 병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박 부원장님을 정말로 의심하시는 겁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못을 박았습니다. 절대로 들켜서는 안 돼. 박종현이 눈치채는 순간 모든 증거가 사라질 거야. 비밀리에 진행해라. 병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음 한마디가 자기 가슴을 또 한 번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병원 12층 무연고 환자 박순득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간병인 윤서영이라는 26세 여성이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내.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단 비밀리에. 병호의 목소리가 한층 더 신중해졌습니다. 회장님, 그분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자기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그저 그 작은 어깨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여인을 지키고 싶어질 것이라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건 나도 아직 모른다. 일단 다 알아내라. 그러면 알게 되겠지. 도연은 휴대폰을 끄고 다시 1208호로 천천히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2가지 결심이 도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첫째는 박종현의 더러운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둘째는 윤서영이라는 그 작은 여인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서영은 박순득 어르신의 침대 머리맡에서 차가운 김밥의 마지막 한 입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박 어르신에게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야간 등불 하나가 그녀를 노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 부원장 박종현의 사무실에는 한 통의 보고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2층 1208호의 김도현이라는 환자가
어제 부원장 면담을 신청했었다는 작은 보고였어요. 박종현의 매끈한 얼굴 위로 차가운 미소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비상계단에서 비밀 통화를 끝내고 다시 1208호 침대로 돌아오던 그 새벽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울종합병원 부원장실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부원장 박종현은 김도현이라는 환자의 면담 신청 보고를 받은 뒤 책상 위 인터폰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12층 수간호사 김선아를 호출하는 인터폰이었어요. 날이 밝고 35세의 수간호사 김선아는 단정한 차림으로 부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한울종합병원에 14년을 일해온 베테랑 간호사였어요. 차분한 인상에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원장실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종현 부원장은 책상 앞에 앉아 매끈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부드러운 손짓으로 그녀에게 앞자리를 권했어요. 김수간호사, 우리 김수간호사가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한 모양이야. 부원장의 목소리는 다정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서늘한 그늘이 깔려 있었습니다. 김선아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부원장은 책상 위 작은 서류 한 장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난달 박순득 어르신 의료사고 건 말이야. 김수간호사가 자꾸 입을 열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 입 좀 다물어주지. 부원장의 입가에서 미소가 천천히 가셨어요. 그는 김선아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 입을 열면 김수간호사 14년 경력이 한순간에 날아갈 거야. 우리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이 동네 어떤 병원에서도 자네를 받지 않을 거고 어머니 병화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 김선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부원장의 그 한마디가 자기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찔렀거든요. 어머니의 투병, 동생의 학자금, 자기 한 사람의 어깨에 얹힌 그 모든 무게. 김선아는 입술을 깨물며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원장실을 나서는 그녀의 걸음이 휘청거렸어요. 그날 밤 자정이 다 된 시각이었습니다. 도연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12층 야간 휴게실로 차 한 잔을 마시러 들렀어요. 휴게실 안쪽 자판기 앞에서 따뜻한 차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게실 한쪽 구석에서 가느다란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흰 가운 차림의 한 간호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작은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가슴팍 명찰에 김선아 수간호사라는 글자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자판기 뒤 그늘로 천천히 몸을 숨겼어요. 잠시 후 휴게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박순득 어르신 야간 처방약을 가지러 들른 윤서영이었어요. 서영은 한 발자국 들어서다가 흐느끼는 김선아를 발견하고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김선아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작은 체구의 26세 간병인이 35세 수간호사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김선아는 처음에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지만 곧 그 따스한 손길에 무너지듯 흐느낌이 더 깊어졌습니다. 서영은 두 팔을 활짝 벌려 자기보다 9살이나 많은 그 간호사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어린 동생이 큰언니를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다 괜찮아질 거예요. 서영의 손길에 김선아의 가슴이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김선아는 한참을 그 작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김선아의 눈물을 닦아주던 서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무엇이 그렇게 힘드신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서영의 두 눈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김선아의 두 손을 자기 작은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진실을 알고 계신다면 그 증거를 모아두세요. 깊이 깊이 숨겨두세요. 지금은 어둠이 너무 깊어도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반드시 빛을 봅니다. 김선아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운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14년 한울종합병원에서 김선아가 보았던 모든 의료사고, 은폐 기록이 담긴 USB였어요. 부원장의 압박에 그것을 어머니 묘소 옆 흙 속에 묻어두었다가 오늘 아침에야 다시 꺼내 온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원장님은 제가 입을 열면 어머니 병원비 한 푼도 마련할 수 없게 될 거라고. 김선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영은 그 USB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김선아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선생님,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다시 깊이 깊이 숨겨두세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세요. 어머니 병원비도 동생 학비도 분명 길이 열릴 거예요. 자판기 뒤 그늘에서 도연은 그 모든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26세 작은 간병인이 35세 수간호사의 떨리는 두 손에 자기 작은 두 손을 포개주며 흔들리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두 눈에 굵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도대체 너는 어떤 아이길래? 도연은 속으로 가만히 신음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살림이 빠듯한 그 작은 여인이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면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가슴부터 내어주고 있었어요. 그 작은 어깨에서 도연은 누군가의 미소가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미소였어요. 김선아가 휴게실을 떠나고 한참 후 서영도 박순득 어르신의 약을 들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도연은 자판기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한참을 그 텅 빈 휴게실에 서서 도연은 한 가지 결심을 또 다졌습니다. 1208호로 돌아온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머리맡 작은 메모지에 한 줄의 글을 적었어요. 모든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끝까지 버티세요. 새벽이 다 되어 도연은 다시 한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12층 간호사실 옆 작은 사물함 코너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김선아라는 이름이 적힌 사물함 틈새로 그 작은 쪽지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1208호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안도감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김선아 수간호사는 사물함을 열다가 그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본 김선아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쪽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어둠 속에 묻혀있던 작은 빛이 가슴 한 구석에서 천천히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잠든 척 누워 박순득 어르신 침대 옆 서영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영은 박 어르신의 발을 닦아주려고 카디건을 잠시 벗어 의자에 걸쳤습니다. 흰 블라우스의 옷깃이 살짝 헐렁하게 벌어졌어요. 그 사이로 무언가 가느다란 은빛이 야간 등불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두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 가느다란 줄 끝에 매달린 작은 무언가가 도연의 시야 한 구석을 자꾸만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그 가느다란 줄 끝에 매달려 있던 작은 무언가가 도연의 가슴 한 구석을 자꾸만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연은 속으로 가만히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옆모습에서 느껴지는 묘한 그리움과 그 작은 은빛이 도연의 머릿속에서 자꾸만 섞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도연은 평소처럼 12층 휴게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낮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숨을 고를 생각이었습니다. 휴게실 창가 자리에 천천히 자리를 잡았어요.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판기에서 따끈한 차 한 잔을 뽑아 자리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휴게실 문이 열리며 작은 체구의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윤서영이었어요. 박순득 어르신에게 죽을 떠먹이다 카디건 자락에 음식물을 흘린 듯 했습니다.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잠시 휴게실에 들른 것이었어요. 도연은 본능적으로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신문 너머로 서영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서영은 도연을 발견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사물함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 깨끗한 카디건을 꺼냈어요. 서영은 자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휴게실 안쪽 한적한 구석에 도연 한 사람이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더니 그녀는 입고 있던 더러워진 카디건을 천천히 벗기 시작했어요. 한 손으로 흰 블라우스의 옷깃을 살짝 여미며 새 카디건으로 갈아입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벗어든 카디건을 의자에 걸치는 동작에 흰 블라우스 옷깃이 햇살 아래 헐렁하게 벌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옷깃 사이로 가느다란 은빛줄 하나가 흘러내렸어요. 줄 끝에는 작은 무언가가 매달려 햇살 아래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두 눈이 그 펜던트에 못 박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따끈한 차 한 잔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것은 작은 은수저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도연이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모양이었어요. 도연의 머릿속이 일순간 27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풍경이 또렷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27년 전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41세의 강도연은 동대문 어느 골목 깊숙한 곳에 작은 은세공 공방을 찾아갔어요. 손녀 강서연이 태어난 지 꼭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단골 은세공사 노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어르신, 우리 손녀가 평생 차고 다닐 작은 펜던트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모양은 작은 은수저로. 우리 집안 첫 손주거든요. 은세공사 노인은 도연의 부탁대로 작고 정교한 은수저 모양 펜던트를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펜던트 뒷면에 손녀의 이름을 새겨 넣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서연이라는 이름으로요. 강서연. 우리 손녀의 이름입니다. 은세공사 노인이 작은 망치로 정성스럽게 글자를 새기던 중이었어요. 그만 손이 미끄러져 펜던트 끝에 작은 흠집 하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놀라 도연에게 거듭 사과했어요. 다시 만들겠다는 그 노인을 도연은 가만히 만류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그 흠집 그대로 두세요. 그게 오히려 우리 손녀만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펜던트가 됐네요. 도연은 그 펜던트를 받아들고 그날 저녁 어린 손녀의 옷깃에 살짝 채워주었어요. 갓난아기의 작은 가슴팍에서 그 은빛이 반짝이던 그 모습. 며느리 한미영이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 모든 것이 도연의 가슴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며느리는 어린 손녀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그 펜던트도 함께였습니다. 도연은 이 세상 어디에도 그 펜던트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27년 동안 그것은 그저 사라진 시간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펜던트가 윤서영의 목에 걸려 있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도연은 그 펜던트를 더 자세히 봐야겠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펜던트 끝에 작은 흠집이 정말로 있는지를요. 도연은 자판기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척했어요. 서영이 새 카디건을 걸치며 도연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찰나였습니다. 흰 블라우스 옷깃에 매달린 그 펜던트가 도연의 눈앞에 잠시 흔들거렸어요. 펜던트 끝에 작은 흠집이 분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의 두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어요.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들고 있던 차 한 잔을 자기 카디건 위에 엎질러 버렸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카디건을 적시는데도 도연은 그 통증을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 있었거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데이지는 않으셨어요. 서영이 깜짝 놀라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차마 서영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얼굴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도연 자신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늙은이가 손이 떨려서. 미안합니다. 도연은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비틀거리며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들어섰습니다. 한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꼈어요. 서연아, 정말 우리 서연이니? 정말로 너인 거니? 도연은 화장실 한 칸 안에 한참을 그렇게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며느리 한미영이 가지고 사라졌던 그 펜던트. 한 번도 본 적 없이 자라났을 어린 손녀. 그 모든 시간이 도연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였어요. 도연은 다시 비상계단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꺼내 비서실장 병호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 한 번만에 병호가 받았습니다. 회장님. 병호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도연은 몇 번 호흡을 가다듬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호야. 윤서영이라는 그 여자아이. 어제 지시한 신원조사 말이다.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파헤쳐라. 그 사람의 양어머니, 양아버지, 친부모, 어린 시절, 어떻게 한울종합병원까지 흘러들어왔는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음 한마디가 자기 가슴을 또 한 번 떨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전자 검사도 진행해라. 머리카락이든 사용한 컵 하나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방법은 내가 찾아라. 병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의 그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장님, 그분이 혹시...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아야겠다. 비밀리에 진행해라. 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끄고 비상계단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천천히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굵은 눈물이 도연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도연은 1208호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야간 등불 하나 아래에서 서영은 박순득 어르신의 머리맡에서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눈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로 너라면 27년 동안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누가 너를 키워줬니? 도연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한미영은 어디로 사라졌던 걸까요? 한 살배기 손녀가 어떻게 이 작은 간병인이 되어 자기 병원의 무연고 어르신 곁에 앉아있게 된 걸까요?
풀리지 않은 27년의 미스터리가 도연의 머릿속에서 끝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답을 찾는 단 하루가 27년만큼이나 길게 느껴지는 그 밤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지시한 지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 사흘 동안 도연은 단 한숨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이면 박순득 어르신의 침대 옆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서영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낮이면 휴게실 창가에 앉아 서영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멍하니 응시했어요.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의문만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자기 손녀가 어떻게 자라났느냐는 그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2시였습니다. 도연은 다시 비상계단으로 빠져나왔어요. 그곳에는 이미 비서실장 병호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호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도연은 그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장님, 병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던 작은 봉투 하나를 먼저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부터 먼저 보시지요. 도연의 두 손이 그 봉투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러나 손끝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쉽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봉투 안에서 미끄러져 나왔어요. 흐릿한 도연의 시야 속에 한 줄의 글자가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친자 일치 확률 99.99%. 도연의 두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어요. 그는 비상계단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종이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어요. 입에서 가느다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서연이. 정말로 너였구나. 우리 서연이. 도연은 한참을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어요. 27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그 어린 손녀. 그 작은 아이가 자기 발 아래 그렇게 가까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병원의 가장 외로운 환자 곁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병호는 회장의 흐느낌이 어느 정도 잦아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고는 두 번째 두꺼운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27년의 시간이 담긴 보고서가 한 장씩 펼쳐졌어요. 회장님 들으시기 힘드시겠지만 병호는 천천히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한미영 며느리가 시댁의 차가운 시선과 거듭된 학대에 못 이겨 27년 전 한 살배기 서연을 데리고 도망을 갔다는 것이었어요. 그 후 한미영은 서울 변두리에서 식당 일과 청소 일을 전전하며 어린 서연이를 홀로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병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미영 며느님께서 식당 일을 하시는 동안 어린 서연이가 잠시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1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잠시 어머니가 안 보이는 사이 거리로 흘러 들어갔답니다. 도연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한 살배기가 거리를 헤매던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도연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거리를 헤매던 그 아이를 박순자라는 한 여인이 발견했답니다. 박순자 씨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란 분이었어요. 그분이 차마 그 어린아이를 또 다른 고아원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직접 거두어 키우셨답니다. 병호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도연은 그제야 어렴풋이 모든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그 어린 손녀를 누군가가 거두어 따뜻하게 키워주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도연의 가슴에 한 줄기 안도와 끝없는 미안함을 동시에 안겨주었어요. 박순자 씨께서 윤서영이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답니다. 그 후로 어린 서연이는
윤서영이라는 이름으로 자라왔던 거예요. 자기 본명도 친부모도 모른 채로요. 도연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의 친엄마 한미영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병호의 표정이 더욱 침통해졌습니다. 한미영 며느님은 어린 딸을 잃은 충격으로 평생 혼자 사시다가 5년 전에 췌장암으로 별세하셨답니다. 마지막까지 어린 딸을 찾으려 애쓰셨다고 합니다. 도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자기가 미워했던 그 며느리, 보험금이나 노렸을 거라고 그토록 멸시했던 그 며느리가 평생 어린 딸을 찾아 헤매다 외롭게 세상을 떴다니. 도연은 자기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워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짜로 미안하다. 도연은 속으로 가만히 신음했어요. 병호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양어머니 박순자 씨도 2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형편이 어려운 살림에 병원비 빚이 상당히 남았답니다. 서영 양이 그 빚을 갚느라 옥탑방에서 혼자 살며 24시간 간병인 일을 해온 거예요.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윤기철이라는 자는 누구냐? 병호의 두 눈이 더욱 침통해졌어요. 박순자 씨께서 한때 잠시 의지하셨던 남자입니다. 호적상 서영 양의 의부사버지가 되어 있어요. 박순자 씨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어린 서영 양을 미워해 직접 쫓아내셨답니다. 그런데 박순자 씨께서 돌아가신 뒤로 윤기철이 다시 나타나서 어머니 병원비 빚을 핑계로 서영 양에게 수시로 폭언과 갈취를 일삼고 있어요. 그 옥탑방에 거의 매주 들이닥쳐서 한 푼이라도 모은 돈을 다 빼앗아 갑니다. 바로 그 시각 서영의 작은 옥탑방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윤기철이 술기운에 벌건 얼굴로 옥탑방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들른 서영이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윤기철은 다짜고짜 서영의 작은 책상 서랍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빚을 갚는다며 서영이 한 푼, 두 푼 모아둔 그 작은 봉투였어요. 서영은 두 다리가 후들거리면서도 윤기철의 팔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거 엄마 마지막 병원비 갚으려고 모은 돈이에요. 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러나 윤기철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그거 내가 다시 벌면 되잖아. 빨리 내놔. 윤기철은 거친 손으로 서영의 어깨를 거칠게 떠밀었어요. 작은 체구의 서영이 그 충격에 옥탑방 벽에 부딪혔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러나 서영은 다시 일어나 윤기철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작은 봉투만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거든요. 같은 시각 비상계단에서는 병호가 마지막 봉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부원장 박종현 건에 대한 보고도 함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병호는 두꺼운 서류를 한 장씩 펼치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박종현 부원장이 지난 5년간 의료사고를 무려 7건이나 은폐했습니다. 그 모든 사고 환자들이 무연고자였어요. 그러고는 그들의 사망보험금을 가짜 친인척 명의로 빼돌렸습니다. 지난 5년간 빼돌린 금액이 무려 47억 원에 달합니다. 병호는 다음 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 비자금의 일부가 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윤기철. 바로 서영 양의 의부사버지 그자입니다. 도연의 두 눈이 시퍼렇게 번뜩였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가는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거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종현이 윤기철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 그 이유가 뭐야?
병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서영 양이 지난해부터 12층 의료 사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셨답니다. 박종현이 그 사실을 알고 윤기철을 통해 서영 양을 압박해 온 거예요. 어머니 빚을 빌미로 갈취하면서 서영 양이 어떤 진실도 입 밖에 낼 수 없도록 해왔던 겁니다. 도연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측근의 추악한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의 칼날 끝에 자기 손녀가 매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8년을 키워준 부하가 27년을 찾아 헤맨 손녀를 그렇게 갉아먹고 있었어요. 박종현 그놈이, 18년 동안 내 측근으로 있던 그놈이. 도연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손녀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가장 믿었던 측근의 배신. 이중의 칼날이 한꺼번에 도연의 가슴을 가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도연의 휴대폰이 작게 진동했습니다. 병호도 동시에 자기 휴대폰을 꺼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옥탑방 인근에 미리 배치해둔 보안팀에서 들어온 긴급 알림이었어요. 병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옥탑방에서 윤기철이 서영 양을. 도연은 그 다음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눈에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이불 속에서 떨리던 그 두 손이 이제 단단한 주먹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병호야,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옥탑방으로 간다. 그리고 한울종합병원 본사 보안실에 비밀리에 연락해. 박종현 그놈 사무실 모든 자료를 한 장도 빠짐없이 봉인해. 12층에 있는 의료진 둘, 윤기철 그놈 모두 한꺼번에 잡아들일 준비를 해.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회장의 진짜 얼굴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이 모든 더러운 뿌리를 한꺼번에 뽑아낸다. 도연은 두꺼운 카디건을 걸치며 비상계단을 박차고 나왔어요. 환자복은 그대로이지만 그 발걸음만은 더 이상 위장한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울종합병원 회장 강도연 그 자체였어요. 27년의 회한과 18년의 배신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그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옥탑방의 폭력이 절정에 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기철이 거친 손으로 서영의 봉투를 거의 빼앗을 뻔한 그 찰나였어요. 갑자기 옥탑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도연이 환자복 위에 두꺼운 카디건을 걸친 채 옥탑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아직 헝클어져 있었고 며칠 깎지 않은 은빛 수염이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그의 두 눈만은 더 이상 위장한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퍼런 칼날 같은 회장의 눈빛이었어요. 윤기철이 어이없다는 듯 그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뭐야? 늙은이가 어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도연은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신호에 옥탑방 문 밖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경호원 2명이 신속하게 들어섰어요. 그들은 윤기철의 양팔을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놓으라고. 나. 윤기철이 발버둥을 쳤지만 경호원들의 단단한 소나기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비서실장 병호가 차분한 표정으로 옥탑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윤기철 씨, 그동안 지속해온 갈취와 폭행, 그리고 박종현 부원장과의 결탁, 모든 증거가 다 잡혀 있습니다. 경찰서로 가시지요. 윤기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떻게 자기 일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그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할 뿐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끌고 옥탑방 밖으로 나갔어요. 그가 사라진 뒤 옥탑방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옥탑방 한쪽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천천히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며칠 전까지 1208호 옆 침대에서 콧노래를 들어주던 그 어르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장이 환자복 차림으로 자기 옥탑방에 들이닥치는 것인지 서영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어떻게? 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연은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서영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작은 옥탑방 바닥에 두 무릎을 가만히 꿇었어요. 26세짜리 그 작은 여인 앞에 68세 회장이 무릎을 꿇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서연아. 도연의 입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그 한마디에 27년이라는 긴 세월이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누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서연이가 누구예요? 저는 윤서영인데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한 장은 27년 전 한 살배기 손녀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한 장은 친자 일치 99.99%라고 적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두 장의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한 살배기 아이의 목에 매달려 있는 작은 펜던트 하나가 서영의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가 평생 단 한 번도 벗어본 적 없는 그 은수저 펜던트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서영의 가슴팍에 있는 펜던트를 가만히 가리켰어요. 내가 평생 차고 있던 그 펜던트 말이다. 27년 전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직접 동대문 은세공 공방에 부탁해서 만든 것이란다. 펜던트 끝에 그 작은 흠집 있지. 그건 그날 은세공 노인이 망치를 미끄러뜨려서 생긴 흠집이야. 그게 우리 손녀만의 표시가 되겠다고 내가 그대로 두라고 했단다. 서영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부적 같았던 그 펜던트. 양어머니 박순자가 자기 목에 그대로 걸어두라고 했던 그 펜던트. 그것이 친할아버지가 친손녀를 위해 직접 만든 것이었다니. 엄마가, 우리 박순자 엄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절대 풀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운명 같은 거라고 하시면서요. 서영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도연은 자기 두 손으로 서영의 두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내 친엄마 한미영. 그 며느리가 27년 전 너를 데리고 떠난 거였단다. 내가 며느리를 너무 차갑게 대해서. 다 내 잘못이야, 서영아. 내가 그 죄로 27년을 너 한 번 못 보고 살았다. 도연의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영은 그 손길에 자기도 모르게 두 어머니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렴풋이 기억나는 친엄마의 따뜻한 품, 그리고 자기를 평생 따뜻하게 키워준 양어머니 박순자의 미소. 그 두 얼굴이 자기 안에 함께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서영의 가슴을 또 한 번 무너뜨렸어요. 서영은 천천히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러고는 무릎 꿇고 있는 도연을 가만히 안았어요. 작은 동생이 큰 할아버지를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영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입에 담아본 적 없었던 그 한마디. 도연은 두 팔을 들어 그 작은 손녀를 그대로 끌어안았습니다. 옥탑방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흐느꼈어요. 27년의 어둠이 그 새벽 작은 옥탑방에서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한울종합병원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짙은 회색 양복을 차려입은 강도현 회장이 단정한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헝클어진 백발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졌고 며칠 깎지 않았던 수염도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위장한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침 12층 간호사실 앞에서 박종현 부원장이 어떤 보고를 받고 있던 참이었어요. 김도현이라는 1208호 환자가 오늘 아침 갑자기 사라졌다는 보고였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있던 박종현의 얼굴이 한 사람을 발견한 순간 일그러졌어요. 12층 복도 끝에서 짙은 회색 양복을 입은 강도현 회장이 자기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박종현의 두 눈이 일순간 휘둥그레졌어요. 자기가 며칠 동안 1208호 다인실에서 무시해왔던 그 김도현이라는 환자. 자기가 면담조차 거부했던 그 노인. 자기가 그토록 두려워해온 그 회장. 세 사람의 얼굴이 한 사람의 얼굴 위에서 한꺼번에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회 회장님. 박종현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 한마디에 도연은 마른 웃음을 흘렸습니다. 박 부원장. 잠자코 누워있던 그 환자가 누군지 이제 알겠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18년의 배신을 정확히 가르는 시퍼런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종현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12층 복도 양쪽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보안팀 직원들이 신속하게 등장했어요. 그들 사이에 경찰관 2명도 함께였습니다. 박종현의 양팔이 단단히 결박되는 그 순간 12층 약품 보관소 쪽에서도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밤중 박순득 어르신의 침대를 발로 찼던 그 두 의료진이 동시에 검거되고 있었습니다. 박종현이 마지막 발버둥을 쳤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 부하들이 시킨 일이야. 도연은 차갑게 박종현을 응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어요. 47억. 박 부원장 자네 가족명의 차명 계좌. 윤기철과의 송금 내역. 7건의 의료사고 은폐 기록. 그리고 도연은 한 발자국 더 다가갔어요. 내 손녀의 옥탑방에 폭력배를 보낸 사주 기록까지. 다 잡혔어, 박 부원장. 박종현의 두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18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가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12층 간호사실 안쪽에서 단정한 흰 가운의 김선아 수간호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김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 USB를 도연 앞에 내밀었어요. 회장님, 이건 제가 14년 동안 보아온 모든 의료사고 기록입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은 김선아의 두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제야 김선아는 자기 사물함 안에 익명의 쪽지를 끼워 넣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작은 USB를 두 손으로 정중하게 받아들었어요. 김수간호사,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병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한울종합병원 강당에 12층 모든 직원과 환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단상 위에 짙은 회색 양복을 입은 강도현 회장이 천천히 올라섰어요. 그러고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모인 사람들을 가만히 둘러보았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두 발을 모았어요. 그러고는 허리를 깊숙이 굽혔습니다. 90도 인사였어요. 회장이 자기 직원들과 환자들 앞에서 깊이 허리를 굽힌 그 모습. 강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만들었던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라는 그 약속을 18년 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위 숫자만 보고 침대 위 사람들을 보지 못한 회장의 잘못입니다. 모든 잘못을 회장인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어요. 머리가 강당 바닥을 향해 깊이 숙여진 그 모습이 강당 앞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무겁게 와 닿았습니다. 앞으로 한울종합병원은 다시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환자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 의술. 그게 진짜 의술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한 작은 간병인에게서 다시 배웠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강당 한 구석에 단정하게 서 있는 서영의 두 눈과 마주쳤습니다. 서영의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해는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울종합병원 강당 통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노을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노을이 부녀의 모습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27년의 어둠이 마침내 그 노을 속으로 흩어져 가는 그런 오후였어요.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따뜻한 봄의 한가운데에 닿아 있었어요. 그동안 한울종합병원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자기 약속대로 비리에 연루된 자들을 모조리 솎아내고 병원의 뿌리부터 단단히 다져나갔어요. 먼저 12층 병동에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는 새로운 간호 시스템이 자리 잡았습니다. 의사들은 회진 때 환자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손을 잡아주기 시작했어요. 무연고 환자도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박순득 어르신은 12층 모든 의료진이 가장 사랑하는 어르신이 되어 있었어요. 마약성 진통제도 단 한 알의 오차 없이 정직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박종현 부원장과 윤기철은 법정에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두 사람이 5년간 빼돌린 47억 원의 비자금이 모두 무연고, 환자 가족 보상금과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위로금으로 환수되었습니다. 한밤중 박순득 어르신의 침대를 발로 찼던 두 의료진도 의료 면허가 영구 박탈되며 합당한 죗값을 치렀어요. 세 사람은 그제야 자기들이 짓밟았던 사람들의 무게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짙은 회색 양복 차림으로 작은 꽃다발 2개를 가슴에 안고 한 외곽 공원 묘지를 찾았어요. 그 곁에 단정한 검은 원피스를 입은 손녀 서연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멈춰선 곳은 한 작은 비석 앞이었어요. 친엄마 한미영의 묘소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들꽃다발을 비석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아.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부르지 못했던 그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너무 차갑게 대해서 미안하고, 우리 서연이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하고 외롭게 너 혼자 떠나게 해서 미안하다. 다 이 늙은 시아비의 잘못이다. 도연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은 그런 할아버지의 곁에 가만히 무릎을 꿇고 함께 비석 앞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나 잘 자랐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평생 나를 찾아 헤매신 그 마음 이제 다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도 가만히 떨렸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부녀의 머리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늘에 있을 한미영도 그 햇살 속에서 가만히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도현과 서연은 그 옆 또 다른 비석 앞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양어머니 박순자의 묘소였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꽃다발을 그 비석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도연은 깊이 허리를 굽혀 절을 했어요.
제 손녀를 27년 동안 따뜻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이 아니셨다면 우리 서연이가 어디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여사님 덕분에 우리 손녀가 이렇게 바른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양어머니의 비석을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엄마, 우리 친할아버지 만났어. 엄마가 항상 운명이라고 하셨던 그 펜던트 덕분이야. 엄마가 끝까지 풀지 말라고 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어. 엄마는 정말 어떻게 다 아셨던 거야. 서연의 두 눈에도 굵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두 비석 사이로 봄바람이 가만히 스쳐 지나갔어요. 두 어머니가 함께 부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오후였습니다. 부녀가 묘소를 떠나며 도연이 가만히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이제 아빠 호적의 본명으로 돌아오겠니? 강서연으로.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망설인 뒤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본명은 강서연으로 돌아갈게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양엄마가 지어주신 윤서영이라는 이름. 그것도 함께 간직하고 싶어요. 두 분이 다 저의 진짜 엄마니까요. 도연은 손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그래. 두 분 다 너의 진짜 엄마야. 두 이름 다 우리 손녀의 이름이지. 도연의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했던 그 27년이 사실은 또 다른 한 어머니의 손에서 그 작은 생명이 따뜻하게 자라난 시간이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도연에게는 너무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 달 뒤 한울종합병원 1층 한 모퉁이에 작은 공간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울 환자돌봄센터라는 정갈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따뜻한 휴게 공간과 무연고 환자를 위한 작은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센터장 명패 위에는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옆 작은 글씨로 윤서영이라는 또 다른 이름도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양어머니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무연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가족처럼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박순득 어르신은 이제 그 돌봄센터의 단골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1시간씩 서연이 박 어르신의 휠체어를 밀고 1층 산책로를 함께 걸었어요. 어르신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1208호에서 한밤중 침대를 발로 차이던 그 외로운 환자가 이제는 병원. 모든 직원이 인사하는 따뜻한 어르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도 늦은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돌봄센터 작은 휴게 공간에서 그날 들어올 무연고 환자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센터 문이 딸랑 열렸습니다. 들어선 사람은 강도연 회장이었어요. 도연은 이제 회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이 작은 돌봄센터에 들르는 시간이 훨씬 많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녀의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어요. 그러고는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따뜻한 보리차를 좀 가져왔단다. 한 잔 마시면서 하렴. 도연이 따끈한 보리차를 종이컵에 따라 손녀 앞에 내밀었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두 손으로 그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부녀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작은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돌봄센터에 들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콩나물국을 끓여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그 매끈한 손이 이제는 콩나물 꼬리를 능숙하게 떼어낼 줄 알게 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휴게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무연고 환자들이 따뜻한 죽 한 그릇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자기 손녀의 환한 미소.
그 모든 풍경이 도연의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만히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부유한 사람.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야.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손녀의 얼굴이 27년 전 사진 속 며느리 한미영의 그 환한 미소와 어쩜 그렇게도 똑 닮아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7년 동안 손녀를 따뜻하게 키워준 박순자. 여사의 그 인자한 모습까지도 그 얼굴에 함께 살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입가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울 환자돌봄센터 창문 너머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어린 손녀의 그 해맑은 미소. 30년 전 새벽 응급실 당직을 자청하며 한 청년 의사가 다짐했던 그 약속.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시작된 이 작은 일상이 결국 한 늙은 회장의 평생의 회한을 씻어내는 기적이 되어 주었어요. 환자복을 입고 1208호 침대에 누웠던 그날. 도연 회장이 가장 먼저 되찾은 것은 잃어버린 손녀가 아니라 어쩌면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초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놓치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매일같이 곁에 있기에 그 묵묵한 헌신이 너무도 당연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의 곁에 그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사람은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고 말해본 적 없는 친구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의 변치 않는 헌신이 어쩌면 우리 박순득 어르신의 침대 곁을 지키던 그 작은 간병인의 콧노래와 똑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강도현 회장의 손녀처럼 어쩌면 우리도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을 너무 가까이에 두고도 못 알아보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분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신 그 짧은 한 줄이 어딘가에서 외롭게 잠 못 이루는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 작은 콧노래가 되어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라일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새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